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군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뭐 공군력의 나라, 육군력의 나라고 해군력은 뭐 별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라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해군이 있습니다. 자, 포항급 크기의 미사일이 70발 사르5급 초계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에일러트 쇼크 이후에 대형함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이스라엘 해군입니다. 1967년도에 지금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고 있는 이 에일러트 구축함, 뭐 구축함 크기는 아닌데 자기애들은 구축함이라고 했어요. 1700톤급의 크기고 우리 포항급 초계함보다 약간 그러니까 울산급 호위함보다 약간 작은 그런 덩치가 되겠죠. 1700톤이니까 그런 그 에일러트 구축함이었는데 이 에일러트 구축함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 앞에 이렇게 초계를 하고 있었던 중에 이집트의 오사급 고속정이죠. 미사일 고속정. 여기에 스틱스 대한미사일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북한도 오사급, 코마급 그런 거 있는데 그 오사급에 의해서 날아온 스틱스 대한미사일 4발을 맞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서 그냥 침몰을 해버린 이 에일러트 군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의 대한미사일에 대해서 완전히 공포감을 가지게 된 사건이었죠. 왜냐? 그냥 이 군함, 자기네들로서는 최고 가치의 그런 군함이 정말 손톱만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고속정에서 쏜 미사일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을 줄하고는 상상도 못했죠. 뭐 이때까지만 해도 군함은 덩치 큰 놈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왜냐? 거함 거포 시대, 이 한포 시대가 채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사일 시대가 도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런 거 잘 몰랐죠. 그전만 해도 좀 덩치 큰 한포 가지고 그냥 때리고 맷집 조금 버티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아니 오사급 같은 코딱지만한 이런 고속정이 와가지고 미사일 쏴버리니까 이 오사급보다 몇 배로 큰 군함이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 승조원들 다 죽어버린 거죠. 이래서 이제 이야 이 큰 군함 이거 함부로 갖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군함 하지 말자 무섭다 해가지고 고속정이면 충분하다 소형함 위주로 해군력을 재편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1973년도에 사르4급 미사일 고속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미사일 고속정 이런 걸로 이제 전부 다 해군력을 꾸렸어요. 이 덩치가 한 250톤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만들고 있는 검독수리 B급 그 고속정하고 뭐 덩치 좀 비슷하죠. 뭐 생긴 것도 크게 뭐 생긴 건 참수리 고속정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 스틱스 날아오면 잽싸게 피하면 되지. 이제 또 스틱스가 너무 작아서 우리는 탐지도 잘 못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작은 미사일 고속정 위주로 재편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덩치가 작은 군함은 당연히 내파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파도가 2m, 3m 이상만 쳐도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중해도 꽤 큰 바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해보다도 훨씬 큰 바다죠. 그런 지중해에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파도가 조금 치면 들어와야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조금 더 큰 배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980년도에 이런 배를 만들었어요. 사르 4.5급 고속정. 그래가지고 이건 470톤, 490톤 이 정도 되는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영하급 고속함, 미사일 고속함 그 덩치만 정도 한 그런 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작은데 정말 황당한 배인가 하면은 여기에 돌핀 해상작전 헬기가 한 대 들어갑니다. 이게 불룩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헬기 현악고예요. 이 속에 헬기 하나 집어넣고 500톤도 안 되는데 헬기 하나 집어넣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사르 4.5급 고속정의 고화질 사진이 없어서 이건 나중에 이제 해외 판매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푼 함대함 미사일 4발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가브리엘 또 이스라엘제 함대함 미사일 4발 집어넣고 그래서 함대함 미사일을 무려 8발 그리고 여기 CIWS 마지막에 종말 단계, 적의 함대함 미사일 종말 단계에서 격추시키는 기관포 시스템이죠. 이거 이제 장착하고 주포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 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또 나가서 작전을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도 그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 지역에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보호하러 가야 되고 하는데 이게 뭐 450톤 또 250톤 이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떡하냐. 그런데 지난번에 67년도에 에일러트 구축함 그거 스틱스 미사일에 깔아앉으니까 정말 우리 치명상을 입었는데 야,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해군이면 저기 우리 유전, 가스전 이런 거 지키러 나갈 정도는 돼야지. 그게 해군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배는 싫지만 큰 배 수준의 능력을 갖춘 전투함이 필요하다라는 모순적인 모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되는 뭔가 좀 멋진 듯한 이런 말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군님이 노스롭 그루마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해군이 자기네들은 뭐 작은 나라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소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노스롭 그루만사하고 여기다가 배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형 고속점 좀 발주할까 하는데요. 우리 조선소 애들은 도저히 못 만들겠다네요. 군함 발주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노스롭 그루만이 아이고 네 고객님 어떤 고속정으로 맞춰드릴까요? 이제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크기는 고속정 정도 사이즈면 좋겠는데요. 정 어려우면 한 1000톤 정도 크기 초계함 정도는 괜찮고요. 대신 초계함 사이즈면 스텔스 설계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고객님 무장이란 센서는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그래서 하프는 소박하게 한 8발 정도면 되겠고요. 펠랭스랑 어뢰 발사관도 좀 넣고요. 또 우리가 만든 그 바락 함대공 미사일 이거 64발이랑 그리고 헬기도 좀 넣어주세요. 대잠작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스롭 그루만이 아니 고속정 하신다더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 1000톤은 절대 넘어서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 여기다가 하푼 함대함 미사일 8발 달아달라. 하푼 함대함 미사일 8발이면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5000톤급 구축함, 미국의 알레이버급 이지스함 같은 8000톤급 구축함 여기에 8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1000톤인데 8발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그 바락 함대공 미사일 이제 자기네들이 인도에 판매하려고 만든 그 바락 함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사정거리 90km 그리고 이제 개량형은 사정거리 150km까지 나가는데 이걸 64발을 집어넣어 달래요.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에 SM2 함대공 미사일 32발인데 5000톤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1000톤인데 64발을 집어넣어 달래요. 그러면서 스텔스 설계해 주세요. 그러면서 헬기도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노스롭 그루만 야 이거 뭐 어떻게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설계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네들은 만들어만 주세요. 해가지고 설계도를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한국 자동차 뺨치는 공간 설계입니다. 결국 개발에 성공했어요. 1991년도인데, 뭐 여러분들 그 한국 자동차 승용차 아시죠? 뭐 그랜저, 소나타 이런 거 타보면 정말 벤츠 S클래스보다 더 넓어요. 정말 뭐 뒤에서 앉아가지고 무릎을 꼬고, 다리를 꼬고 앉아도 앞의자에 널찍하게 앉은 앞의자에 발이 닿질 않아요. 그 정도로 한국 승용차들은 공간 잘 뽑아내죠. 그러면서 또 트렁크는 얼마나 넓은지 골프채 4개가 실리죠. 그러면서 보스턴백 또 다 실려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공간 설계 능력이 있는 게 바로 한국 자동차인데 그거 뺨치는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 라삐 할배들이요. 그래가지고 만재 배수량은 1275톤이에요. 크기는 85m 길이에 너비는 11.8m, 추진기관은 코더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순항을 할 때는 연비 절약을 위해서 디젤로 이렇게 다니다가 비상시가 되면은 디젤 끄고 가스 터빈으로 급가속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코더그 방식의 추진기관이고요. 최대 속도는 33노트, 승조원은 자동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지 64명입니다. 우리 이 동시대에 나왔던 우리 포항급 초계함 하고 덩치가 비슷하죠. 그런데 생긴 거 능력 완전 다르죠. 그러면서 승조원은 우리 포항급 초계함보다 더 적죠. 이야, 이런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해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미래형 전투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함을 3척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포항급 초계함 만들었던 그 1991년도에 이걸 만든 거예요. 지금 봐도 아주 전위적으로 생긴 이건 뭐 그런 21세기형
그래도 그 21세기 중에서도 거의 뭐 21.5세기형 군함 아닙니까? 각이 빡빡 져가지고 스텔스 설계 제대로 된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군함을 만들었어요. 야, 이제 레이더에 안 보일 테니까 이제 미사일 맞을 일 없겠지. 이제 이렇게 됐고, 이걸 세 척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해군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 다시 한번 쇼크를 받았어요. 1967년도에 이집트의 오사급 그 고속정에 의해서 스틱스 미사일 맞아가지고 충격 먹었는데, 이번에는 레바논 작전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초계함 하니탐인데, 이 하니탐이 2006년 7월 14일 날 맞아버렸습니다. 대한미사일에. 레바논 해안 봉쇄 임무를 맡았던 사르5급 하니탐이 중국제 C-80이 대한미사일에 피격이 돼서 대파된 사건입니다. 하니트의 대공 방어 시스템 미작동으로 경납고와 후방선체가 대파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자, 이제 레바논을 이제 봉쇄하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그 항구 앞 이제 시페리에 나가서 레바논 항구를 봉쇄를 하는 거예요. 자, 항구 앞 시페리니까 뭐 킬로미터로 따지면 뭐 한 20km, 22km 이 정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봉쇄를 하는데 여기에 많은 배들이 그래도 들락날락 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바논 여기 해당 항구 항만청에다가 우리 배가 여기 있으니까 들락날락 끓일 때 조심하라고 하시오 라고 해놓고, 이제 자기네들은 여기다가 딱 이제 보초를 쓰면서 앵커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뭐냐, 닷이죠. 닷을 바다에다 딱 해서 고정을 딱 시켜놓고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니 저기 지금 저기 그 20km 안에 육지에 있는데 여기 지금 20km 밖에서 이스라엘 군이 야 이런 방만한 그런 경계 실패도 하다니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앵커링을 하고 항구 봉쇄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당시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무장단체 헤즈볼라죠. 이 얘들이 비밀리에 중국제 C-80이 대한미사일을 밀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사드가 알고 있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이 해군은 방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장단체가 이 C-80이 대한미사일을 트럭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꽂아가지고 쏘는 겁니다. 쏘는데 뭐 보여야 쏘죠. 뭘 바탕으로 쏘냐? 바로 항만청에 보고한 바로 그 위치, 거기에다가 쏜 겁니다. 그게 쐈으면 원래 이제 이 C-80이 대한미사일은 우리 하푼처럼 처음에는 지령 유도를 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시커를 켜고 레이더로 탐색을 하죠. 그래서 대충 그 지역으로만 날려보내서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레이더를 켜고 찾아서 군함이 보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여기 뒤에 헬기 경납고 쪽으로 들어가서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말 다행스럽게 헬기 경납고 쪽에서 맞아가지고 다른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전사자가 몇 명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쇼크를 먹었죠. 이때 CIWS도 작동이 안 됐고 함대공 미사일도 작동이 안 된 겁니다. 너무 작은 덩치에 너무 많은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간의 전파 간섭 때문에 이 미사일을 탐지조차 못한 겁니다. 그리고 CIWS 이런 건 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펠링스 20mm 기관포를 돌리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었고 함장은 당연히 처벌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마개조를 합니다. 2014년도에 완성을 했는데요. 분노한 이스라엘 주특기 바로 초계함을 마개조시켰어요. 레이더를 다 떼버리고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지스 레이더처럼. 그래서 이제 스파이원 D 같은 게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크고, 그래서 이 레이더가 바로 ELM 2048 레이더인데 이게 스파이원 F 정도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양사방에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다 붙여가지고 A사 레이더죠. 그래서 항시 동시 대응할 수 있고, 그 동시 대응 능력을 10발에서 12발 정도는 동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피격됐을 때는 물론 뭐 탐지도 못했지만은 그 바락 함대공 미사일 64발이나 가지고 있지만 황당하게도 일루미네이터, 즉 조사기가
조사기가 한 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시 대응 능력이 하나밖에 안 됐어요. 미사일은 64발이나 요격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동시 대응 능력이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일루미네이터 이런 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A사 레이더로 그냥 한꺼번에 다 싸우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시 대응 능력이 10발에서 12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기가 막힌 게 이걸 개발하는 것을 전부 사실은 인도가 돈을 다 댔어요. 실제로 인도가 그래 니들 군함 잘 만들으라고 돈 준 건 아니고 이때 마침 인도가 이스라엘로부터 꼴카타급이라고 그 구축함 만드는 사업을 이스라엘이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들어가는 2048 레이더 이걸 이제 축소를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제 센서를 다 그런 식으로 인도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거 여기다 축소해서 딱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방공 초계함이 탄생한 거예요. 뭐 방공 구축함, 방공 순양함, 방공 호위함은 다 들어봤는데 방공 초계함이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마 개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위상 배열로에다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상 배열로에다가 뒤에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방향에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를 360도 전방향 탐지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된 방공 초계함이 됐다라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제3의 에일러트 쇼크는 없겠죠. 이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게 이제 199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지금 3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개조를 한 것은 6년밖에 안 됐거든요. 당연히 그 개조할 때 완전히 창정비 비슷하게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한 20년 정도 이상은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보면 1991년도에 만든 배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군함들보다 더 미래형으로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1991년도에 정말 대단한 스텔스 설계를 했던 군함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때 우리 포항급 초계함 500억 원 할 때 이거 당시 환율로 지금 계산해 보면 2,500억 원 우리 포항급보다 5배 비쌌던 당시 물가로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뭐 비싸게 주니까 미끈하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런 불행은 당하지 않는 이스라엘 해군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